홍명보는 보수적이야. 전술도 되게 보수적이지. 선수 기용도 베테랑들 좋아하지 보수적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홍명보 감독이 일부러 약간 좀 시위하듯이 익명님께서 100% 웨인 코치 전술이겠죠. 우리가 본체설이라고 얘기하는 슈틸리케의 본체는 신태용이지. 알렉스 퍼거슨의 본체는 케이로스야. 홍명보의 본체는 외국인 코치야. 네. 자, 금요일 밤에 준비한 축구 소식들 먼저 쿠웨이트전 어제 있었던 경기죠. 이 경기 분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를 내려본다면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홍명보 감독의 가장 큰 임무는 두 가지예요. 일단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 이거는 네. 뭐 우리나라 한국 축구의 역사도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임자 우리 그 아저씨가 네. 이제 못해놓고 간 이 세대 교체. 이거를 이제 요 3차 예선 기간 중에는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 성적이라는 것은 뭐 당장 경기 결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알 수 있지만 세대 교체 이거는 결과보다는 약간 과정이 중요하고 그 흘러가는 그런 포인트들이 중요한데 이번 쿠웨이트전은 뭐 뒤에 다시 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그 결과와 과정, 예, 그 성적이라는 결과 그리고 세대 교체라는 과정을 다 잡은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9월보다 10월이 좋았고 네. 일단 10월 경기들 못지않게 이번 11월 첫 경기도 좋았다. 특히 쿠웨이트전 전반전은 거의 뭐 상대가 아무것도 못하게끔 완전 눌러버렸거든요.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딱 하나였습니다. 크리스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도대체 아시아 축구에서 지난 한국 축구를 1년간 무슨 꼴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을 데려놓고 저는 차마 그 이름을 다 부를 수가 없어서 클. 그 양반 이렇게 얘기 표현하는데 역시 우리 서호정 기자가 용감합니다. 이름을 다 부르네요. 예. 진짜 축구에서 감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똑같은 선수인데 진짜 말 그대로 감독 하나 잘못 뽑았다고 이렇게 나락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이렇게 참 오래 걸릴 수도 있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어제 있었던 경기 3대1로 수월하게 저희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서 2달 만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과연 언제 출전할 것인가? 그리고 출전 시간은 얼마나 될 것인가가 이제 관건 중에 하나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고 그리고 경기 내내 체력 안배도 괜찮았어요. 그 제가 먼저 방송에서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에 무조건 뽑힐 거고 또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선발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지난달에 손흥민 없이 우리 이제 축구 대표팀이 A매치를 2경기를 했는데 사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잖아요. 그게 손흥민 선수에게 아마 좀 거꾸로 이제 건전한 자극이 됐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이었고 손흥민 선수의 성격이라면 우리 대표팀 뭐 손흥민 없어도 잘 굴러가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뭐 손흥민이 없어도 우리 대표팀이 굴러갈 수 있지만 손흥민이 거기 들어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겠어 라는 아마 그런 각오가 있었을 거예요. 네네. 손흥민 선수의 성격상 아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전망을 했던 건데 역시나 손흥민 선수 선발로 나왔고 또 골도 넣고 우리가 기대해줬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다 보여줬던 것 같고 컨디션 안배 차원에서 조금 일찍 교체가 됐잖아요. 후반 17분인가요? 이렇게 교체가 됐는데 후반에 그 역할을 물려받은 배준호 선수가 좀 다른 스타일로 또 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주면서 교체 자체도 이제 신의 한 수가 됐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기용 시간은 사실은 이전에는 뭐 무조건 오면은 풀타임이었거든요. 예, 과거에 박지성 선수가 대표팀에서 이제 주장 완장을 뛰고 있을 때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아파도 풀타임, 지쳐도 풀타임. 뭐 일반 평가전에서도 풀타임. 예, 그렇게 되니까 박지성 선수가 무릎 상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은퇴를 하고 떠났는데 손흥민 선수는 뭐라고 해야 될까? 대표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은 정말 순애보라고 해야 될까? 이 선수는 예, 아마도 홍명보 감독이 제안을 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출전 시간에 대해 가지고 한 60분에서 65분 사이에는 교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안 했으면 아마 손흥민 선수는 그냥 풀타임 뛰었을 겁니다. 예. 소속팀 토트넘에서 이제 두 번째 부상 이후 돌아오고 나서 60분 뛰고 45분 뛰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풀타임 뛰고 왔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대표팀하고 요거는 서로 협업을 좀 하고 싶다. 네. 손흥민의 출전 시간을 내 가지고는 서로가 몸 상태를 계속 공유하면서 좀 대표팀도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홍명보 감독도 손흥민 선수를 최대한 그러니까 이 선수가 대표팀에서 뛸 수 있는 수명을 늘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표팀 감독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어제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는 뭔가 교체된 게 내심 아쉽다는 듯한 지금은 몸이 100%인데 라는 얘기로 좀 지금 뭐 팀이 보호해 주는 게 고맙긴 하지만 자기는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도 저는 손흥민 선수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은 하면서 소속팀하고 대표팀에서 상부상조하는 모습 나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그 대표팀에 대한 헌신 그리고 승리에 대한 집념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번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이제 두 번째 골이었죠. 두 번째 골을 넣으면서 그 통산 A매치 50호 골을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역대 2위인가요? 네,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가 그 처음 골을 기록했던 게 2011년 아시안컵 때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인도전이었던 것 같고 우리가 7대0으로 이겼나 하는 그 경기에서 아마 손흥민 선수가 넣었던 그 장면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네. 보면서 이 친구 앞으로 우리 축구 대표팀에 쭉 갔으면 좋겠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그 이후로 A매치 130경기 여기에다 또 쉬운 골 정말 차범근 감독님이 지금 이제 58골로 네. 역대 1위인데 지금 그 득점 기록에 이제 8골 차로 다가서 있고 지금 황선홍 우리 대전 감독과 이제 50골 나란히 하면서 공동 2위 기록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 축구 대표팀이 이 3차 예선 이제 팔레스타인전 포함해서 지금 5경기 남겨두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뭐 일종의 그 A매치 평가전 같은 것도 있으니까 제 느낌은 북중미 월드컵 본선 들어가기 전에 신기록을 세워놓고 가지 않을까. 넘길 수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페이스상으로 보면은 2024년에 지금 손흥민 선수 A매치에서 9골 넣었고 9골 넣었죠. 지난 2년간 보면은 13골 4도움이거든요. 페이스가 지금 최근 2년이 손흥민 선수 대표팀에 온 이래 가장 지금 좋은 페이스입니다. 네. 그런 평균 정도로만 따져도 아마 빠르면 내년, 늦어도 송지훈 기자가 얘기했듯이 북중미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는 기록을 깨고 들어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골 한 골 점점 역사에 다가서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를 출전 시간 하면서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손흥민이 없을 경우에 대한 대답 지난번 A매치에서 찾았잖아요. 네. 배준호 선수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로 했던 황희찬 선수 부상당하고 엄지성 선수까지 부상을 당했을 때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거기에서 발굴한 게 바로 배준호 선수지 않습니까? 네, 이번 쿠웨이트전에서도 후반 시작하고 나서 쿠웨이트가 완전히 뭐 전반에 우리에게 경기 때문에 기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반 시작하고 굉장히 저돌적으로 나갔거든요. 네. 우리가 점점 밀리고 하다가 결국은 추격골을 허용을 했는데 홍명보 감독이 거기에서 바로 선수 교체를 해주면서 다시 우리가 흐름을 가져오기 위한 선택을 했고 뭐 그렇게 되면 첫 패턴은 역시 배준호 오영규의 동시 투입이죠. 그 패턴이 들어갔는데 배준호 선수가 뭐 아주 기대대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쿠웨이트의 길을 꺾어버리는 세 번째 이제 득점을 만들어줬고 그 장면에서도 보면은 배준호 선수의 재능이라는 게 다 나옵니다. 일단 들어가는 움직임이 기가 막혔어요. 이게 나왔다가 다시 그러니까 수비 라인 그 라인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를 마크하고 있는 선수가 있으니까 이제 뒤로 빠지는 듯이 하다가 순간적으로 스프린트로 치고 들어가는데 거기를 황인범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패스를 찔러 넣어줬고 첫 번째 트래핑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앞쪽으로 공을 돌리면서 그 다음에 슈팅 각을 또 만들었거든요. 그런 걸 볼 때도 이게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이 선수는 확실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네. 확실히 1, 2선은 진짜 우리나라가 탈아시아급이다라고 바라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 나왔던 걸 다시 약간 좀 보태자면 손흥민 선수는 정말 아주 날카로운 칼이죠. 네. 하지만 이제는 예전 같은 그런 정말 기적적인 회복 능력에만 우리가 의존할 수는 없어요. 손흥민 선수 뭐 다치거나 뭐 아프거나 했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복귀해서 경기를 뛰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감탄을 했는데 이제는 그 20대 팔팔한 선수 분명히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손흥민 선수 전쟁터에 내보내면은 뭐 적장에 목을 베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소 잡는 데도 쓰고 닭 잡는 데도 쓰고 뭐 스테이크도 자르고 이렇게 다용도 칼로 쓰기에는 이제는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런 컨디션이나 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이 칼을 오래 쓰기 위해서
그러자면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 약간 쉬어야 되고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될 타이밍에 그 자리에 누구를 넣어야 되냐라는 이제 그게 결국은 이 고민의 핵심인 건데 네.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배준호 선수가 그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라는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만족스럽고 이번 쿠웨이트전 득점도 사실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과 배준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다른데 이렇게 서로 다른 플레이 스타일로 왼쪽을 바꿔가면서 뛰는 게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고역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이렇게 막으면 될 것 같다고 이게 헤드업이 나왔는데 선수가 바뀌니까 또 완전 달라지네. 해볼만 하면 바뀌고. 우리가 만날 네. 상대 팀의 이 오른쪽 수비수들은 아마 이 고민을 똑같이 안고 이번 3차 예선을 뛰어야 될 겁니다. 네. 송지훈 기자 얘기해 주셨다시피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왼쪽에 투입하는 선수들은 스타일이 다 비슷했어요. 뭐냐? 온더볼에서 강한 스타일들. 일단 그 선수 발 밑에다가 공을 갖다 주면은 그 선수들이 이제 공을 치고 이제 공간으로 드리블로 밀고 들어가는데 배준호 선수는 정반대 스타일로 이제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찢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스타일이 들어오니까는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완전히 두 가지 하이브리드에 이제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웠었고 어제도 홍명보 감독 결과적으로는 그 우리가 실점을 하기까지의 그 좋지 않은 흐름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왼쪽 라인 쪽 손흥민, 이재명, 이명재 선수 이재명 죄송합니다. 오늘 기사가 많이 오늘 기사를 많이 읽다 보니까 손흥민, 이명재 선수가 좀 생각보다는 우리가 전반에 굉장히 많은 압박이나 이런 침투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는 좀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었으니까 그쪽에다가 배준호 넣고 또 이태석도 A매치 데뷔를 시키면서 이제 그걸 바꾼 선택이 또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먹힌다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90분 동안 이게 늘려가면서 쓰지 않아도 60분 동안 압축해서 이 선수의 엑기스를 뽑았어도 나머지 이제 30분을 책임질 선수가 있고 아까 이제 이선이 정말 우리가 화려해졌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그 우니온 베를린에서 지금 괜찮은 활약을 하고 있는 정우영 선수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네. 23명에 못 들어갔었고 지금 거기다가 황희찬 선수 부상 때문에 이번에 소집 안 됐잖아요. 양민혁도 또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까지도 지금 명단에 안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지금 이 선에서 어떤 문제도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지금 우리 대표팀에게는 좋은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자된 느낌이에요. 네. 아직까지도 이렇게 자원이 많다는 그러니까 우리 왼쪽에 손흥민과 배준호, 또 오른쪽에 이강인, 또 가운데 이재성. 네. 이게 지금 이 이선 공격수들의 전체적인 조합이 오래 이 포지션을 했던 선수들 그리고 새롭게 들어와서 대표팀의 분위기를 바꾸는 이 선수들이 서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많이 좀 삐걱삐걱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대표팀은 이 대표팀을 한 뭐 5, 6년, 7년, 8년 했던 선수나 한두 달밖에 안 되는 선수나 어떻게든 붙여놓으면 뭔가 공유결합이 되는 느낌. 네.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사실은 이재성, 뭐 황인범, 네. 뭐 이강인, 손흥민 이런 선수들은 못 쓰기가 어려운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을 못 썼던 그 감독님은 클. 도대체 뭘 한 분인가. 클만. 그분 아래에서 이재성과 황인범조차도 되게 힘들어했었던. 예, 그러니까 뭔가 부분이니까. 장점이 가려지고 단점들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잖아요. 네. 능력자예요, 능력자. 그러니까요. 예. 그 사람을 뽑았던 사람도 문제고 그 사람도 문제고. 네, 제가 그 사람 뽑았던 사람 이야기는 저희가 네. 오늘 방송 말미에 좀 더 깊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아까 그 서우정 기자가 말했던 부분을 데밍 XX님이 똑같이 서우정 기자가 말하기 전에 네.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네요. 네, 실점 이후 문제점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좌측 라인을 배준호, 이태석으로 싹 교체해서 추가골 넣고 체력 관리를 해준 게 좋았습니다. 확실히 보는 좀 해야 전문가들의 어떤 식견. 네. 예. 근데 이게 홍명보 감독이 10월부터 드러나는 건데 네. 그 교체에 대한 판단과 반응이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불이 좀 날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일찍 소화 진화를 시켜버리는 그러면서 승기를 완전히 가져오는 그런 식의 교체 타이밍, 교체 선택이 지금 뭐 9월 저기 5만 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적중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그리고 이 공격진이 굉장히 활발하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 사실상 황인범 선수의 활약이 그 뒤에서 뒷받침되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그 이전에 벤투호서부터 아주 꾸준히 네. 중원에서 잘 역할을 해줬는데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 들어온 그 시점에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했던 게
볼을 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는 이 역할을 이제 이강인 선수가 많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의 어떤 그런 좀 존재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볼 잡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황인범 선수가 좀 더 수비에 치중해야 되고 그러면서 약간 실수를 하고 이런 장면들도 나와서 걱정이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뭔가 플레이메이커다 이제 이런 류의 그런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이강인 선수는 지금 상대팀 만나는 경기마다 아주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 이 황인범 선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진가가 다시 막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황인범 선수가 지금 수비적인 굳은 일도 해주면서 앞으로 뿌려주는 이런 역할까지 두 가지를 다 잘해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선수들의 움직임이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협회에 오늘 올라온 영상에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예 대놓고 그러더라고. 지단이에요, 지단. 지단 보는 줄 알았어. 황인범 보고. 황인범 선수가 네. 그 정도로 정말 어제 경기에서의 황인범의 영향력이 가장 돋보였고. 근데 저는 황인범이 이렇게 또 절정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축구라는 건 결국은 전 포지션이 서로 연쇄 작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 안에서는 우리가 그 유기적인 움직임, 유기적인 플레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황인범 그리고 지금 뭐 큰 문제점 없이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박용우 이런 선수들이 왜 크리스만 감독 때와는 다르게 지금 살아나고 있느냐? 저는 이제 그 시작을 조유민이라고 봅니다. 김민재를 왼쪽 센터백 지금 이제 바이에른 미넨하고 똑같이 네. 왼발잡이는 아니지만 왼쪽 센터백으로 보내고 그 파트너를 이제 10월부터 조유민으로 바꿨단 말이죠. 조유민과 김민재 두 선수는 공통된 장점이 있습니다. 백업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빨라요. 커버가 네. 잘 되는 스타일이에요. 네.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이 조금 떨어져도 박용우, 황인범이 딜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아시아 레벨에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황인범 선수가 더 적극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앞으로 가서 공을 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수비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없어야 되니까 이 두 선수 결국 저는 이제 그 김민재를 그렇게 위치를 바꾸고 파트너를 조유민으로 바꾸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뒤에서부터 지금 이제 구조가 다 유기적으로 올라오면서 다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진짜 사실상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 자리를 놓고서 가장 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진짜 틀이 잡혀가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유민 선수가 정말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기대 이상의 모습들을 상당히 보여주면서 대표팀 수비진이 빠르게 안정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 그리고 뭐 김민재 선수 본인에 대한 칭찬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은 네. 최근에 어떤 가정사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게 경기력으로도 분명히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좀 세상에 알려지고 부담감을 좀 덜어낸 게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소속팀에서나 대표팀에서나 이 김민재 선수가 좀 뭔가 홀가분하게 털고 일어났구나 라는 이제 그런 느낌들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그 김민재의 모습으로 거의 많이 돌아왔고 그 이번 쿠웨이트전에서도 나왔잖아요. 김민재 선수 상대 공격수랑 같이 쭉 따라가면서 공 잡으려고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가버리는 이 장면. 와 그거 보니까 저 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막 박수를 쳤어요. 네, 저도 모르게 손이 막 이렇게 물개 박수가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자.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 5년간은 사실은 김민재 파트너가 누구냐 했을 때 선택지가 굉장히 좁았거든요. 네. 거의 뭐 열의 9은 김영건이고 근데 김영건이 뛰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권경원이 하고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크리스만 감독이 와가지고 어쨌든 정승현으로 바꿔보려는 시도를 했지만은 그게 또 잘 맞지 않는 삐걱거리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대표팀에서 센터백 4순위, 5순위에 있던 조유민이 지금 김민재 파트너로까지 올라왔는데 이 선택이 어쨌든 지금은 잘 맞고 있어요. 분명히 또 뭐 위기가 오거나 흔들리는 상황이 오겠지만은 어쨌든 홍명보 감독은 지금 수비 라인에 조직을 입힐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선수들 소집하면은 이틀 훈련하고 바로 실전 들어가고 그 끝나고 나면은 하루 휴식하고 또 이틀 훈련하고 두 번째 경기 들어가고 해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 훈련을 위한 연습 시간이나 혹은 평가전 상대를 잡아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거 없이 계속 실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직력 바꾸고 조합 바꾸고 이걸 하고 있는데 그 조금 어려운 미션 속에서도 어쨌든 지금 이 정도 한 거는 저는 상당한 선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방이다. 자 지금 의견들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일단 데밍 XXS님이 조유민 잘해주고는 있으나 반복적으로 후반전 실점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조합에 대한 다른 경쟁이나 고민도 병행되길 바람. 그리고 잘생님이 세트피스랑 크로스에 좀 많이 약한 것 같다. 요 두 가지 지점을 좀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에서 이제 서우정 기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수비진이 완성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도 지금 전체적인 뭐 세대 교체나 뿐만 아니라 지금 뭔가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고, 일단 이 3차 예선의 초반을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그 조합으로 치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이드백들은 지금 계속 바꿔보고 있잖아요. 물론 뭐 서령우 선수는 붙박이라고 하지만 네. 왼쪽은 계속 후반에도 교체하면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제 완성본인데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 초반에 뭔가 선택을 받아서 지금 맞춰보는 선수들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에서 본다면 어쨌거나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단단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왼 마지막 엄청 불안했거든요, 수비 라인. 계속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그거에 비하면은 많이 나아졌다. 그리고 잘생님도 지금 다른 것들이 괜찮아서 돋보이는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우리를 노리는 수비 패턴이 있습니다. 김민재를 끌어내고 내야 되죠, 그때 일단. 끌어놨을 때 나오는 공간에 대해서 하프 스페이스 쪽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시도. 그게 어제 그 쿠웨이트전 실점 때도 그랬었고, 지난번 이라크전 아이맨 후세인에게 실점할 때도 그랬었고, 그 패턴을 상대가 알고 노리고 있어요. 우리도 분명히 그 점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거기에 들이기에는 지금 현재 조직적인 그런 거를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선수들 합류하면은 잠깐 회복 훈련하고 두 번째 날도 풀 훈련 못 하고 경기 하루 전날에 조직 훈련 90분 하고 들어간다. 저는 물리적으로 좀 부족한 거. 그 부분은 조금은 축구 팬들도 이 부분은 우리가 크리스만 때문에 날린 시간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를 다 미리 조율을 해놓고 3차 예선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 기간이 우리가 날려버린 1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그 시간이죠. 클 그 양반이 너무 그 골든 타임을 많이 놓친 상태에서 일단 날려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축구대표팀 3차 예선을 바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표팀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느냐도 물론 중요한데 앞으로 이제 변해가는 과정들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멤버도 많이 바꾸고 뭐 조합이나 전술 같은 것도 좀 다르게 많이 해볼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조합 괜찮은데, 이 전술 괜찮은데가 보이시면 적극적으로 많이 좀 어필을 해주시면 저희도 기사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그거 하나는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전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고 이라크전 때도 그랬고 뭐 요르단전 때도 그랬고, 상대가 페이스를 업 시키는 타이밍이 있어요. 뭐 우리에게 2골 먹었을 때, 혹은 뭐 이제는 뭐 우리가 뒤에서 지켜봤자 아무 소용 없다, 앞으로 나가자 하고 밀려오는 타이밍인데 그때 우리가 꼭 실점을 해요. 이제 그런 타이밍이 나올 때 벤치에서도 얘기를 해가지고 선수들한테 이때는 우리가 뒤에서 로우 블록하고 미들 블록을 좀 단단히 하면서 시간을 끌어도 돼. 여기서 우리가 실점을 하지 말고 한 10분 정도만 넘어가면 상대가 제풀에 지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3경기에 실점하는 패턴 타이밍이 좀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만 코칭 스태프가 조금 이제 신경 써주면은 개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나 생각합니다. 네. 계속 클클 하니까 익명님이 클롭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레드불 그 축구 그룹에서 디렉터를 하고 있죠. 감독은 아니고 약간 뭐 운영 쪽을 관리하시는. 왜냐하면은 지금 감독은 독일 대표팀으로 올 거다라는 얘기가, 그게 이제 북중미 월드컵 이후에 독일 대표팀을 맡을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파다하다 보니까 약간 본인이 휴지기를 저렇게 갖고 있는 템포를 좀 조절하는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본인의 커리어를. 언젠가 우리나라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새 얼굴들의 활약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제 이현주 선수와 이태석 선수가 데뷔를 했습니다. A매치. 어땠나요? 뭐 이현주 선수는 좀 뛴 기간이 조금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상적인 장면을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느낌이고, 이태석 선수는 사실은 엄청난 장면도 없었고 아찔한 실수도 없었는데 지금 그 포지션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 특히나 이태석 선수 같은 경우는 A매치 데뷔전이잖아요.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 와중에서도 어쨌거나 뭐야 이런 큰 실수를 이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끝낸 것만 하더라도 뭐 제가 보기에는 성공적인 데뷔였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을용 감독님도 그 얘기 했다잖아요. 뭔가 큰 뭐가 안 보이더라. 실수 같은 건 안 보이더라 얘기했다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죠. 거기서 또 이제 막 칭찬해봤어요. 얼마나 또 웃겨져 있어 그림이. 이제 처음 시작인데요, A매치. 저는 팀 운영 전략 면에서 홍명보 감독이 조금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9월, 10월에는 처음 소집된 선수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이제 그때 황문기 선수 워낙
지금 오른쪽 백 서령우 선수가 그때 왼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오른쪽 백이 없다 보니까 황몽기 선수를 바로 기용했던 것 외에는 처음 이 홍명보에 온 선수들에게는 출전 기회가 가지가 않았는데 어제는 이태석, 이현주 선수가 일단 23인 명단에 들어갔고 결국 이 선수들이 데뷔전을 치렀다는 거. 아마 제가 볼 때는 홍명보 감독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9월, 10월에 그 선수들을 불러가지고 좀 팀 분위기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소극적으로 이 선수들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소집돼가지고 경기 출전을 못 얻으니까 이 선수들이 조금 동기부여적으로 느슨해지는 모습을 본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승기를 잡고 있을 때는 과감하게 어린 선수들 투입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조금은 본인이 운영 전략이 바뀐 거라는 긴장감을 주겠다. 예, 좀 듭니다. 네. 지금 대밍 XX님이 계속 서호정 기자 말하기 전에 먼저 저 멘트 쓰고 있거든요. 이현주를 진짜 뛰게 시킬 줄 몰랐어요. 아 저는 뽑을 줄도 몰랐고요. 지금 뛰게 할 줄도 몰랐어요. 저분한테 지령받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야. 네, 저 멘트 하라고. 지금 그렇죠. 둘이서 짜고서. 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사실은 지금 26명씩 뽑고 네. 그러면서 3명 정도는 그냥 이렇게 관중석에 앉혀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3명 가지고 뭔가 팀을 만들어 가지만 지금 너희들은 들어와서 이 팀에서 뭔가 분위기를 배워라 라고 생각되는 선수들을 추가로 뽑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서우정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현주 선수 정도는 그렇게 좀 와서 적응하고 배워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번 기회에 좀 봐 라는 그런 느낌의 발탁이라고 봤는데 A매치에 바로 데뷔 기회를 준다? 네. 그것도 우리 대표팀이 뭐 아주 그냥 여유 있게 막 4대0, 5대0 이렇게 뭐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쨌거나 한 골 더 만약에 실점한다면 쫓길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그렇죠. 투입을 했다는 거. 네. 이게 전체적인 어떤 선수단의 좀 분위기에 뭔가 좀 경각심을 주는 예, 한 점을 딱 찍어보는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이게 생각해봅니다. 저는 저게 약간 홍명보 감독의 지금 상태를 말해주는 거 생각해요.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뭐 여론으로부터의 입지가 좋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홍명보 감독은 지금 한 경기도 놓치면 안 되고 한 경기도 내용상으로 밀리면 안 되고 동시에 세대 교체, 어린 선수들의 기용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명보 감독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발언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피부로는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홍명보는 보수적이야. 전술도 되게 보수적이지. 선수 기용도 베테랑들 좋아하지 보수적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홍명보 감독이 반대로 답을 하고 있지 않나. 아니다. 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길 수 있다. 라는 거를 일부러 약간 좀 시위하듯이 그렇게 보여준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좀 그나마 그래도 여론이 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요. 자, 아까 서우정 기자가 그 계속해서 실점 장면이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지적하셨는데 혹시 송지훈 기자가 생각하는 그래도 뭐 잘했지만 이번 경기 아쉬운 점을 좀 꼽자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대의 의도적인 거친 플레이. 저는 이 부분을 좀 많이 짚고 싶은데, 그러니까 서우정 기자가 아까 그 표현을 썼잖아요. 뭔가 이제 좀 속도를 내고 뭔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타이밍에 항상 지금 우리와 만나는 상대 팀들이 하는 방식이 뭐냐면 거친 플레이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선수들을 악소리 나게 쓰러뜨려요. 그 장면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우리 선수들 사이에 살짝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 과정을 이제 뚫고 상대 선수들이 역습을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최근 한 몇 경기째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쿠웨이트전을 이제 다른 상대 팀들도 볼 거잖아요. 본다면 두 골 차로 지금 이기고 있는 한국이 상대 선수들이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일부러 막 쓰러뜨리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네? 라는 그 부분을 아마 캐치를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전략 중에 하나로 분명히 이거를 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한 앞으로 이제 대비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생각외로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상대했던 쿠웨이트나 오만보다는 피지컬적으로는 또 좋은 팀이에요. 네. 쿠웨이트가 생각보다 적더라고. 네, 이라크가 오히려 보면 팔레스타인하고 스타일이 좀 유사하고 요르단도 좀 저돌적으로 들어온 스타일이기 때문에 의외로 우리가 생각보다는 또 팔레스타인전에서 쉽지 않은 경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그 자신에 대한 뭐 보수적 운영에 대한 비판을 이제 이렇게 답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익명님께서 100% 웨인 코치 전술이겠죠. 저거 이제 뭐 스포츠에는 만연하죠. 우리가 본체설이라고 얘기하는. 네. 홍명보의 본체는 외국인 코치야. 네. 뭐 슈틸리케의 본체는 신태용이지. 네. 알렉스 퍼거슨의 본체는 케이로스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이게 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헤드커터라는 존재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결국 결정은 감독이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코치가 전술 잘 짜오고 뭐 완전히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신묘한 걸 갖고 와도 감독이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절대 그 가동 안 됩니다. 네.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 그렇죠. 네, 저는 뭐 그거에 답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쿠웨이트전 3대1로 시원하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기 시점에서 우리가 속한 B조 순위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가 승점 13점으로 4승 1무 B조 1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이제 요르단과 이라크가 비기면서 승점 1점씩밖에 못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승점 8점, 우리와 5점 차로 승점이 좀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오만이 승점 6점, 쿠웨이트가 3점,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승점 2점으로 이제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이제 조 최하위인 팔레스타인전이 남아 있는데 뭐 팔레스타인전은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치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 이전에 네. 1차전에서 0대0으로 비겼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그렇고 그 이전에 이제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요르단이랑 할 때도 그렇고 상대가 잘한 점이 물론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이제 그런 상황들이 컸던 그런 경기들이고 우리가 가진 걸 정상적으로만 보여줘도 제대로 뭐 우리를 막을 팀이 없다는 걸 사실 앞선 요르단전 뭐 이런 경기들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또 얘기하게 되네. 그 아저씨. 클롭. 예. 그 시절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어두운 기억들을 좀 씻어내고 우리 대표팀 분위기가 좀 확 달라진 것 같은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전 무난히 이길 거라고 보고요. 이 경기를 우리가 만약에 이긴다. 하게 된다면 이제 4경기 남기고 만약에 우리를 쫓아오는 팀들이 다 이긴다 하더라도 여전히 5점 차가 나잖아요. 네. 그 정도면 4경기 남기고 승점 5점이면 최소 8분 응선 정도는 그렇죠. 넘은 걸로 볼 수 있겠다. 네. 저는 일단 팔레스타인이 쿠웨이트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누르는 게 우리가 조 1위로서의 자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요르단에서 열리는 중립 경기인데 사실 중립 경기 분위기는 아닐 겁니다. 요르단은 팔레스타인하고는 항상 우호적인 관계였었고 바로 옆에 있고 인접국이기 때문에 많은 또 팔레스타인 국민들 팬들이 또 이 응원을 올 거기 때문에 그냥 원정 경기라 생각하고 그걸 확실하게 누른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지난번에 우리가 요르단 경기를 치렀는데 일단 잔디 상태가 괜찮더라고요. 네, 우리가 팔레스타인하고 0대0으로 비길 때 뭐가 있었냐면은 손흥민, 이강인이 정말 이거를 왜 놓칠까 싶었던 장면이 딱 그 두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거에서 골을 못 넣으면서 결정을 못 짓고 0대0으로 끝났었는데 그런 장면은 뭐 요르단전에서는 요르단 암만에서는 나오진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뭐 이번에 쿠웨이트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 얻어냈던 그 장면 때 우리 진짜 기가 막히게 중앙으로 패스로 다 돌파를 해냈고 뭐 황인범 선수가 배준호 선수한테 득점 장면 때 줬던 패스도 보면서 뭔 생각했냐면은 저거 우리 홈이었으면 저 장면 안 나왔을 텐데. 이거 진짜 문제다. 한번 튕기고 옆으로 굴절됐을 수도 있겠다. 컨트롤 옆으로 빠지고 막 이렇게 했겠죠. 우리가 되게 안타까운 게 저는 뭐냐면은 왜 우리 선수들이 이 좋은 선수들이 원정 가서 더 잘 날아다닐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조건 환경을 우리 홈에서 제공을 못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좋은 멤버들을 우리 눈앞에서 그렇게 경기를 보지 못한다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선수들이 잘 하고 있지만 스스로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여전히 해결을 잘 못하고 있네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 전에 잔디는 이거 뭐 어떻게 해? 우리가 뭐 그거 가지고 돈 많이 쓸 수는 없잖아. 약간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게 공론화가 되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잔디라는 것도 품종을 개량하고 뭔가 뭐 밑에 뭐 온열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좋아지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관계자들 사이에 인식이 생기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이게 공론화되는 게 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우리 선수들이 문제제기 잘했고 정말로 우리 잔디는 엉망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쿠웨이트 시티 그 스타디움 가가지고 잔디 보고 막 소리 질렀대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리고 우리 선수들 지금 뭐 주말까지 계속 여기서 훈련하고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잘생님 말씀처럼 진짜 쪽팔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솔직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뭐 우리가 뭐 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뭔가 다른 이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문제예요. 뭐 축구가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거죠. 저는 쿠웨이트 시티 스타디움 보면서 뭔 생각했냐면 여기는 진짜 대표팀이 쓰는 자기들의 메인 홈에 대해서는 정말 잘 만들고 잘 지금 관리하고 있구나. 우리도 적어도 근데 대표팀의 메인 홈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 투자 해가지고 관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B조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기 내용까지 살펴봤는데 다른 조는 그냥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A조 같은 경우는 현재 이란이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C조는 일본이 1위. 그래서 다들 이제 1위를 할 만한 팀들이 1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의외로 관심이 가는 게 중국입니다. 네. 희한하게 자꾸 중국의 눈길이 가요. 중국이 일본과의 첫 경기에서 7대 0으로 대패하고 나서 네. 완전히 기가 꺾여 추락하면서 계속 지고 했는데 지난번 인도네시아를 홈으로 불러들여 승리하면서 약간 분위기를 반전시켰죠. 근데 이번에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정말 좀 기묘하게 승리를 했어요. 두 팀이 90분까지 골을 못 넣고 있다가 바레인이 먼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옵사이드로 인해가 취소가 됐어요. 네. 그런데 중국이 그 이후 추가 시간에 골을 넣으면서 이걸 상황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경기 연속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중국이 지금 호주하고 사우디가 약간 지리멸렬하고 있는 상황에서 2연승 때문에 4위까지 지금 치고 올라왔고요. 승점은 같습니다. 네. 호주 지금 사우디하고 승점이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네. 골득실 차에서 좀 많이 밀리기 때문에 4위이긴 합니다만 이게 진짜 중국 월드컵 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뭐 우리 상황의 정반대죠. 네. 사실 우리가 앞선 그 축구 대표팀의 경기력이 안 좋았던 게 상대가 잘한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못했다라는 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중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 이것도 상당히 착시 현상인 거죠. 서호정 기자가 제대로 짚었는데 호주나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못해서? 뭔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다음에 이제 19일 날 이제 일본이랑 하잖아요. 뭐 그때 이제 그 착시 현상이 바로 잡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참교육? 네. 뭐, 냉정한 판단. 네. 참 고맙습니다. 그 경기에서 네, 승점 사필이죠. 1점이라도 따면은 중국이 희망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 대성공이죠. 또 대패하면은 이제 다시 흐름이 축 처지겠지. 이제 4위 밑으로 떨어지겠죠. 아 근데 지금 일본이 대단하긴 대단하네. 지금 인도네시아 가서 초반에 지금 하고 있는데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네. 좀 고전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들어올 때 두 골 넣어서 아까 2대 0이었는데. 지금 네. 4대 0입니다. 와. 아이고. 원정 가서. 신태용 감독 좀 어떻게 잘 선방을 했으면 좋겠을 것 같은데 4대 0까지 벌어졌군요. 우리 신태용 감독의 그 무슨 축구였죠? 신태용 감독 저기 러시아 월드컵 때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무슨 축구? 그 상대를 속이는 그게 그 단어가 안 아니, 떠올라. 그 인도네시아가 지금 정말 여기 월드컵 예선 통과하겠다는데 구군을 걸고 유럽에서 뛰고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 뛰고 있는 인도네시아 혈통의 선수들을 어마어마하게 기화를 시켜서 지금 또 이번에도 또 뭐 골키퍼하고 센터백 라인에 보강을 했거든요. 근데 야 이거 또 해도 일본이 확실히 격차가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트릭 사커 트릭 사커. 트릭자. 두분 기자들보다 낫네요. 구독자분들이 저희가 너무 많은 워딩을 쓰다 보니까 이런데 좀 약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네. 선수 이름 쉬운데 생각 안 나는 거 있고 네. 그런 경우도 좀 여러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힘전 에너지